톡. 정막을 깨는 소리는 너무나 미미하여 방금 막 합한 줄을 입술로 가져가려던 신랑 기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타오르는 족불의 심지가 튀는 소리라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백자 술잔에 담긴 맑은 청주 위로 퍼져나가는 붉은 파문은 이 밤의 신성함을 단숨에 깨뜨리기에 충분한 불길한 징조였다. 수줍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부 연희는 맞은편 기석의 손이 덜덜 떨리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기석의 시선은 술잔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연희가 조심스레 물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기석은 대답 대신 입을 딱 벌린 채 천장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 맑은 술잔 위로 또다시 톡, 톡 하고 붉은 액체가 연달아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촛농이 아니었다. 비릿하고 끈적한 명백한 선혈이었다. 연희의 시선이 남편의 떨리는 손끝을 따라 천천히 위로 향했다. 화려한 병풍과 비단 금침으로 꾸며진 신방의 안락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둠이 짙게 깔린 천장 대들보.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대들보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아니,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 검게 그을리고 뭉겨진 피부는 마치 짐승의 가죽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불에 타 눌러붙어 듬성듬성하여 기괴함을 더했다. 붉은 핏물은 그 존재의 진물은 어깨 죽지 어디선가 흘러나와 나무 기둥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 괴물과 눈이 마주쳤다. 눈꺼풀이 녹아내려 감을 수도 없는 핏발선,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며 신랑과 신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살해나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심연과도 같은 슬픔, 그리고 갈구하는 듯한 처절함이었다. 그 순간 기석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의학형. 형님, 저리 가란 말이야. 기석은 술상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는 방구석으로 기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엎어진 술잔에서 쏟아진 술과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뒤섞여 바닥의 화문석을 붉게 물들였다. 천장의 존재는 기석의 비명에 놀란 듯 몸을 움찔하더니 거미처럼 기괴한 동작으로 대들보 뒤쪽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몸을 숨겼다. 그 움직임은 인간의 관절이 꺾이는 각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연희는 공포로 심장이 잤을 것 같았으나 바닥에 엎드려 개거품을 무는 남편을 두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옮겨 기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입니까? 도대체 저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기석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헛소리만 중얼거렸다. 불이야. 뜨거워. 형님이 불에 탄다. 내가 안 그랬어. 아버지가 시켰어. 그때 굳게 닫혀있던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뒤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서 있었으나 최 씨 부인은 그들을 물리고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 걸었다. 방 안의 참상을 본 최 씨 부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으나 그것은 괴물을 본 공포라기보다는 들키지 말아야 할 치부를 들킨 사람의 당혹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술상과 피 섞인 술자국, 그리고 구석에 처박힌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곧바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대들보 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빗물처럼 맺힌 핏자국만이 그곳에 누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연희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신성한 첫날 밤에 신랑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내년이 기어 이 사단을 냈구나. 연희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천장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말에 최 씨 부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급히 다가와 연희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희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 닥쳐라. 어디서 헛것을 보고 요망한 주둥이를 놀리느냐. 이 집안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네가 긴장하여 헛것을 본 게야.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기절한 기석을 업어가도록 명했다. 신랑이 급체하여 혼절했으니 오늘 합방은 물 건너갔다. 너는 이 방에서 꼼짝 말고 근신하고 있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원을 부를 터이니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 정막만이 남은 신방에 연희는 홀로 남겨졌다. 뺨은 화끈거렸고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굿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분명 헛것이 아니었다. 그 끔찍한 화상 자국, 짐승 같은 숨소리, 그리고 남편 기석이 내뱉은 형님이라는 단어. 이 집안에는 그녀가 모르는, 아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연희의 머릿속으로 오늘 낮 혼례식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연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신부라 생각하려 애썼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인 그녀가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인 최부자댁 차남 기석과 혼인하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의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팔려가듯 치른 혼례였지만 신랑 기석은 훤칠한 외모에 성품도 유약해 보일 만큼 온순했다. 그러나 혼례청의 분위기는 어딘가 기묘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은 축하의 덕담보다는 은밀한 수군거림에 더 열중했다. 저 집안 장남이 10년 전 화재로 죽지만 않았어도 오늘 저 자리는 장남의 것이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날 불이 워낙 크게 나서 시신도 못 찾았다지. 최 부자가 그 충격으로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지냈잖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화재 이후로 저 집 안채 뒤쪽 별당은 아예 폐쇄해버리고 아무도 못 가게 한다던데. 연희는 가마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불안감을 삼켰었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아버지 최 부자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기쁜 내색보다는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특히 하인들이 수시로 안채 쪽을 오가며 귓속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미간은 깊게 패였다. 기석 역시 신랑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며 술을 한 잔 받을 때마다 손을 떨었다. 연희는 그것이 새신랑의 긴장 탓이라 여겼으나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공포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밤에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아내려 걸레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피는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그리고 문득 방금 전 천장에 그 존재가 사라진 방향이 떠올랐다. 대들보 뒤쪽. 그곳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빈 공간으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있는 곳이었다. 만약 그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문 밖에서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그림자 하나가 문 창호지에 어른거렸다.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아기, 미안하다. 도망쳐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쇳소리가 섞인 목이 다 타버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기괴하고 쉰 목소리였다. 연희가 놀라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연희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어두운 마당에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뿐 아무도 없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연희는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갔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하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다. 연희는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는 여종에게 다가가 슬쩍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것 말이다. 여종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연희의 소매를 끌어당겨 구석으로 데려갔다. 아기씨, 쉿! 조용히 하셔요.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칠 일입니다. 여종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 집에는 밤마다 그것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0년 전 불타 죽은 도련님의 원혼이라고도 하고 부적을 잘못 써서 불러들인 악귀라고도 합니다. 밤에는 절대 방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종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안채 뒤쪽 자물쇠로 굳게 잠긴 그 낡은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밤마다 거기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안채 뒤쪽 창고, 어젯밤 남편이 말한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민한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때 안채 대청마루에서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거기서 종년이랑 쑥덕거리고 뭘 하는 게냐. 어서 들어와서 조반상이나 차리지 않고. 연희는 황급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으나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에 들어선 연희는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궁이 옆 타담한 숯 더미 속에 피 묻은 붕대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급하게 태우려다 미처 다 태우지 못한 흔적이었다. 연희는 몰래 그 붕대 조각을 주워 냄새를 맡아보았다. 어젯밤 신방에서 맡았던 그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묘한 고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귀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귀신은 붕대를 감지 않는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집에 사는 것은 원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그러나 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만 하는 누군가였다. 그리고 그는 분명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감추려 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연희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음산한 집구석에서 그녀와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붕대 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지으며 밥을 안 쳤다. 그러나 솥뚜껑을 덮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밥이 끓는 소리가 마치 어젯밤 천장에서 들었던 그 거친 숨소리처럼 들려왔다. 오늘 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그 창고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녁상이 물러가고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기석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다며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방 안에서 바느질하는 척하며 동태를 살폈다. 자시, 밤 11시, 일시가 가까워질 무렵 안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검은 장옷을 눌러쓰고 손에 작은 소반을 들고 조심스레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수북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하인들도 물린 채 그녀가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바로 여종이 말해주었던 그 금지된 창고였다. 연희는 신을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소리 죽여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다. 달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져 마치 또 다른 괴물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버선발을 파고들어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시려왔지만 연희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안채, 뒤뜰의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눈동자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기이한 행동을 훔쳐보고 있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으스스한 창고 앞. 최 씨 부인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기름진 갈비찜, 그리고 귀한 조기 구이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주변의 공기와 섞여 묘한 역겨움을 자아냈다. 아가, 밥 왔다. 배고프지? 최 씨 부인이 창고의 낡은 나무문에 대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평소 며느리에게 호통치던 독한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병든 자식을 어르는 어미의 애절하고도 쉰 목소리였다. 창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으나 곧이어 쿵, 쿵 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서더니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녹슨 자물쇠를 따고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그리고는 소반을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그 순간 창고 안쪽 어둠 속에서 하얗고 앙상한
그러나 화상 흉터로 뒤덮여 쭈글쭈글해진 팔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소반을 낚아채듯 끌고 들어갔다. 덜커덩 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짐승이 먹이를 뜯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쩝쩝거리는 소리, 그릇을 긁는 소리, 뼈를 우두둑 씹어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연희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다. 연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거칠고 탐욕스러운 식사였다. 최 씨 부인은 문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다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내일은 네가 좋아하는 떡을 해오마. 내일은. 한참 뒤 안에서 빈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최 씨 부인은 다시 문을 열고 빈 소반을 꺼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물쇠를 채우고 도망치듯 안채로 사라졌다. 연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저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인가? 낮에는 죽은 듯 고요하다가 밤이면 깨어나 저토록 걸신 들린 듯 밥을 먹는 존재. 남편 기석이 형님이라 불렀던 그 존재가 분명했다. 10년 전 화재로 죽었다던 시아주버니가 살아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시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저런 창고에 가두어 기르는 것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나 공포가 이성보다 앞섰다. 연희는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신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기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형님. 뜨거워. 남편의 잠꼬대는 연희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상 앞에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시아버지 최 부자는 헛기침만 해대며 밥알을 세고 있었고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묵묵히 국만 떠먹었다. 기석은 아예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다. 어제 일은 있거라. 최 부자가 연희를 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붕에 살던 들고양이 놈이 쥐를 잡다 떨어뜨린 게야. 천장에 얼룩이 진 것은 빗물이 샌 것이고 네가 시집온 첫날이라 긴장하여 헛것을 본 게지. 그것은 명백한 강요였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무언의 협박. 연희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겨우 대답했다. 예. 아버님. 그리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희는 기석의 소매를 붙잡았다. 서방님, 정말 들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서방님이 보신 그 얼굴, 그리고 형님이라고 부르신 그 목소리. 저에게만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기석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제발 묻지 마시오. 알려고 하지 마시오. 알면 당신도 다치오. 기석은 마치 금기어를 입에 올린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며 연희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서려 있었다. 연희는 직감했다. 남편은 단순히 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연희의 눈에는 집안의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부유한 대가집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 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엌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따로 빼돌렸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탉, 귀한 꿀단지, 인삼 달인물. 그것들은 모두 저녁이면 자취를 감췄다. 한 번은 연희가 빨래터에서 시어머니가 몰래 내놓은 빨랫감을 발견했다. 그것은 피고름과 진물이 엉겨붙어 굳어버린 무명천과 붕대들이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희는 그것을 냇물에 헹구며 핏물을 확인했다. 붉은 피가 물에 풀어져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창고 안에 그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장날이 되자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은 장을 보러 간다며 집을 비웠다. 하인들도 대부분 짐꾼으로 따라 나섰고 집에는 몸져 누운 기석과 연희,
그리고 귀가 어두운 늙은 행랑 어멈만 남게 되었다. 기회였다. 연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기석을 뒤로 하고 부엌으로 가서 망치와 정을 챙겼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 기이한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안채 뒤뜰로 향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창고 주변은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까마귀 몇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창고 문 앞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을 자물쇠 고리에 대고 망치를 들어 올렸다. 강, 강, 강.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혹시라도 기석이 들을까 겁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번의 내리침 끝에 낡은 자물쇠 고리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갔다. 연희는 침을 꼴깍 삼키고 녹슨 문고리를 잡았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똥오줌 냄새와 살이 썩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지옥의 냄새였다. 연희는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창고 안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다. 누구십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때 구석진 곳에 쌓여있던 집더미가 부스럭거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르, 컥, 컥.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하고 가래 끓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연희는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가까웠다. 전신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녹아내리고 엉겨붙어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뭉뚝하게 타들어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려 듬성듬성했고 입고 있는 옷은 넝마 조각처럼 헤어져 진물에 젖어 있었다. 그 참혹한 몰골에 연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가까스로 입술을 깨물어 참아냈다. 그 형체는 갑작스러운 빛에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었다. 그러다 연희를 발견하고는 움찔하며 벽 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가라. 보지 마라. 갈라진 성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분명 사람의 말이었다. 연희는 공포를 누르고 천천히 다가갔다. 아주버님이십니까? 기철, 아주버님이 맞으십니까? 그 이름이 불리자 괴물 같은 사내는 동작을 멈추었다. 핏발선 눈동자가 엉겨붙은 눈꺼풀 사이로 연희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첫날 밤 천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았다. 깊은 슬픔,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나를 아주버님이라 부르는가? 사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귀신이다.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망령이다. 연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귀신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며 고통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시부모는 10년 동안 이 가여운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이 냄새나는 창고에 가두어 짐승처럼 사육해온 것이었다. 가문의 명예 때문에 아니면 흉측한 몰골이 부끄러워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입가를 닦아주려 했다. 사내는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연희의 손길이 닿자 바들바들 떨며 가만히 있었다.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것이 얼마만인가. 그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려 화상 자국을 타고 흘렀다. 물 좀. 사내가 애원했다. 연희는 급히 밖으로 나가 물바가지를 떠왔다. 그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동안 연희는 그의 목에 걸린 낡은 놀이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옥놀이개였는데 나머지 반쪽을 그녀는 본 적이 있었다. 바로 남편 기석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이었다. 이 놀이개. 연희가 중얼거리지 사내는 물 마시던 것을 멈추고 놀이개를 소중히 감싸 쥐었다. 내 동생 기석이는 잘 있느냐? 장가는
잘 들었느냐? 자신의 처참한 꼴보다 동생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마음에 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다.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주버님, 기석 씨는 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일그러진 피부 때문에 기괴한 표정이 되었다. 아니다. 그 아이는 나를 무서워한다. 내가 불길 속에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타들어갈 때 그 아이의 눈을 보았다. 공포. 그것은 공포였다. 사내의 입에서 10년 전 그날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대화제가 났던 밤,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연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였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부모가 예상보다 일찍 장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고 문이 왜 열려 있어?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다. 연희는 사색이 되었다. 들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연희를 밀쳐냈다. 어서 가라. 들키면 너도 경을 친다. 어서. 그러나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시부모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게야. 시아버지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다. 그는 장터에서 사온 물건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창고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굵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창고 문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뒤에서는 기철이 공포에 질려 쇳소리 섞인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비키지 못해. 저 문을 당장 닫아야 해. 최 부자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연희의 머리통을 내리치려던 찰나 뒤따라온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남편의 팔을 매달리듯 붙잡았다. 영감 안 돼요. 며느리입니다. 남들이 봅니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시선 또한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흉측한 아들의 모습에 닿자 죄책감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 안에 계신 분은 짐승이 아니라 아버님의 장남이십니다. 1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하며 저 차가운 바닥에 가두어 놓은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려 하십니까? 연희의 또렷한 일갈에 최 부자는 잠시 주춤했다. 며느리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고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당혹감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치부가 동시에 도전받았기 때문이었다. 장남흥, 저게 어디 사람 꼴이냐. 저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양반 가문의 대를 이을 장자가 저런 괴물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알면 우리 집안을 뭐라 하겠느냐. 손가락질 받고 매장 당할 것이 뻔해. 그래서 내가 죽은 셈 치고 밥이나 먹여 살려준 것을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최 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인면수심 련면소신 그 자체였다. 연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식의 안위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그 비틀린 아집이 이 비극을 만든 원흉이었다. 그때 창고 안 어둠 속에서 끄윽 하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철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리는 듯한 절망의 소리여서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소란이 커지자 사랑채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기석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기석은 열린 창고 문과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아내, 그리고 살기를 띠고 서 있는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창고 안쪽의 어둠, 그 속에 웅크린 형체에 닿았을 때
기석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다. 형님 기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10년 전 그날 이후 아버지는 형이 죽었다고 했다. 시신도 못 찾을 만큼 재가 되어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 가끔씩 마주치는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들 때문에 기석은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은 그의 나약한 정신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기석아, 오지 마라. 보지 마라. 창고 안에서 기철이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사랑하는 동생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기석은 홀린 듯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최 부자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네, 형은 죽었다. 저건 악귀다. 네가 보면 안 될 흉물이야.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이번에는 기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밀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 집더미 위에 웅크린 괴물. 하지만 그 괴물의 목에는 기석이 어릴 때 선물했던 반쪽짜리 옥놀이개가 걸려 있었다. 기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석의 오열에 연희도,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오직 최 부자만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릴 뿐이었다. 기석은 형의 뭉그러진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기철은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만지지 마라. 더럽다. 나 같은 건 죽었어야 했다. 기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생을 향한 눈빛만은 10년 전 그대로 따뜻했다. 기석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니요. 형님은 저 때문에 일이 되신 겁니다. 저를 구하려다. 그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나오시다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연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다. 10년 전 화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최 부자는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만 다 지난 일이다. 덮어두면 될 일을 왜 들춰내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 그러나 한 번 터진 둑은 막을 수 없었다. 기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평생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온 유약한 아들의 첫 반항이었다. 언제까지 숨기려 하셨습니까? 형님이 저를 살리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뭐라 하셨습니까? 의원을 부르자는 어머니의 말을 막고 이 흉물을 남들에게 보일 수 없다며 뒷방에 가두지 않으셨습니까? 형님은 치료만 제때 받았어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연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순히 화상을 입어 숨긴 것이 아니었다. 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비정한 선택이었다.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위해 살아있는 자식을 생매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죄인이다. 영감 말만 듣고 내 새끼를, 저 불쌍한 것을.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인하고 방조했던 어미로서의 죄책감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기철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해라 기석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감싸려는 기철의 태도에 연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최 부자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우리 최 씨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다. 그런데 장손이라는 놈이 문둥이보다 못한 꼴을 하고 다니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심정을 아느냐. 나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린 게야. 가문 그깟 가문이 사람 목숨보다 중합니까? 연희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아버님께서 지키려던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아버님의 헛된 자존심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괴물이라 부르며 가둔단 말입니까? 저분은 아버님을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동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10년을 어둠 속에서 견디셨습니다. 진짜 괴물은 저분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인륜을 저버린 아버님 자신이십니다.
연희의 서슬퍼런 일갈은 최 부자의 전곡을 찔렀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지팡이를 들어 연희를 치려 했다. 이 당돌한 년이 어디서 어른에게 훈계질이냐. 그 순간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던 기철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튀어나와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불에 타 눌러붙은 흉측한 몸이었지만 그 기세는 맹수와 같았다. 기철은 온몸으로 연희를 감싸 안으며 아버지의 지팡이를 등으로 받아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기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제 아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를 가두고 짐승 취급하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제수를 해치려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기철이 내뱉은 제 아내라는 말은 실언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처음으로 보인 것이다. 최 부자는 평생 벌레 취급하던 아들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 흉측한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괴물의 살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분노였다. 기석 역시 형의 등 뒤에서 일어서며 아버지에게 맞섰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형님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다시 저 지옥 같은 창고로 돌려보내느니 차라리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평생 자신의 소나귀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두 아들이 며느리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다. 그는 패배감을 맛보며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노려보았으나 아내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고립무원. 그는 자신의 아집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꼴이 되었다.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기철의 등을 감싸 안았다. 지팡이에 맞은 자리가 욱신거릴 텐데도 그는 미동도 없었다. 아주버님, 괜찮으십니까? 기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담장 너머 하늘을 향해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창고 문틀이 아닌 트인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늘이 참으로 높구나. 그의 쉰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기석은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기절해 있는 동안 형님이 저를 위해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지 저도, 아내도, 그리고 저기 계신 부모님도 똑똑히 알아야겠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탐욕과 실수, 그리고 위대한 형제애가 뒤엉킨 비극의 밤이었다.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구나. 그날 밤, 그 불은 단순히 촛불이 넘어져서 난 것이 아니었다. 기철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기철의 쉰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마치 10년 전 그날 밤의 뜨거운 화마가 다시금 살아나 주위를 에워싸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날 밤 별당에 불을 낸 것은 촛불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몰래 들여다 놓으신 밀수품, 화약 염초, 예전 화약의 원료였다. 그 한마디에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화약이라니, 관아의 허가 없이는 소지조차 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이 어째서 집안 별당에 있었단 말인가. 기철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듯 일그러진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아버지는 더 큰 불을 쌓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대셨지. 그날 밤 덥고 건조한 날씨에 염초 가마니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불길이 별당을 집어삼켰다. 거짓말이다. 저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 게야.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기철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 기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석아, 너는 기억하느냐? 불이 났을 때 네가 왜 그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는지. 기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뜨거운 열기, 무너지는 석가래,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내가 왜? 기석이 중얼거리자 기철이 대신 답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불이 나자마자 우리에게 소리치셨다. 사람은 나와도 된다. 허나 저 안에 장부는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게 없으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그 말에 어린 너는 그 불지옥 속으로 장부를 찾으러 뛰어들었던 것이다. 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잊고 있었던, 아니,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렸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장부를 가져와라. 기철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네가 무너지는 대들보에 깔렸을 때 내가 그 불타는 나무를 등으로 떠받쳤다. 내 살이 타들어가고 등가죽이 녹아내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내가 힘을 빼면 네가 죽으니까. 그렇게 너를 끌어내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석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들어야만 했다. 아버지는 내 문드러진 등을 보고 걱정하신 게 아니었다. 내 빈손을 보고 소리치셨지. 이 멍청한 놈들 장부는 어디 있느냐? 그 귀한 것을 태워먹고 제 목숨만 건져 나왔느냐? 그것이 너와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기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흉터를 적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화상은 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탐욕이 내 몸에 새긴 낙인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가둔 것은 가문의 명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날 밤의 불법 거래와 비정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나를 살아있는 증거, 인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기석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다. 으앙, 아버지,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형님이 저를 살리려다 일이 되셨는데.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연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시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다. 괴물보다 더한 악귀였다. 그녀는 최의 부자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버님이 지키려던 가문의 실체입니까? 자식의 살을 태워 기둥을 세우고 자식의 피를 팔아 기와를 올린 이 집구석이 과연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최 부자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담장 낮은 곳으로 고개를 내밀고 이 기막힌 상황을 엿듣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세상에, 최 부자가 장남을 가둬뒀대. 화약 밀수라니, 그게 사실인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위인일세. 평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최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바로 세상의 평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물러가라!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냐? 다들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인들조차 최 부자의 곁을 떠나 슬금슬금 기철과 연희 쪽으로 모여들었다. 평생 주인에게 충성했던 늙은 행랑아범마저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다. 내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니. 죽은 도련님이 불쌍해서 못 보겠구먼. 고립무원, 구리무웬. 최 부자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묵묵히 울기만 하던 최 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영감, 이제 그만해요. 우리 벌 받아요. 기철이, 내 불쌍한 새끼. 내가 죽일 년이야. 최 부자는 아내를 발길질로 걷어차며 발악했다. 에이, 다들 미쳤어.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내 놈들이 배가 불러서 감히 가장을 능멸해 내 오늘 끝장을 볼 것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최 부자는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 더미로 달려가더니 부엌 아궁이에서 숯불이 담긴 삽을 꺼내 들었다. 다 태워버리겠다. 이 집도 내 놈들도 저 흉물스러운 놈도 다 없던 일로 만들 테다. 그는 불이 붙은 숯을 마당의 멍석과 건초더미 위로 마구잡이로 뿌려대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었다. 10년 전 그날 밤에 악몽이 재현되려는 찰나였다. 안 됩니다. 기석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최 부자는 괴력을 발휘해 아들을 밀쳐냈다. 비켜라. 이 못난 놈. 내가 너희를 위해 쌓은 금자탑을 너희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느냐. 최 부자가 불붙은 장작개비를 들고 기철이 있는 창고 쪽으로 던지려 했다. 기철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연희가 마당에 있던 물동이를 들어 최 부자에게 끼얹었다. 찬물이 최 부자의 얼굴과 불붙은 장작 위로 쏟아졌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꺼지고 최 부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다. 연희는 물동이를 내던지며 표독스럽게 외쳤다. 정신 차리세요. 불을 지른다고 죄가 사라질 줄 아십니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태워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아버님의 그 더러운 욕심입니다. 연희의 섯을 퍼런 일갈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며느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강렬했다. 그때 젖은 옷을 입고 부들부들 떨던 최 부자의 몸이 갑자기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과도한 분노와 혈압을 이기지 못한 탓일까. 그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 흰자위가 뒤집혔다. 어버버. 최 부자는 지팡이를 놓치고 흙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몸의 반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듯. 그는 바닥을 긁으며 괴상한 신음만 흘려댔다. 중풍 뇌졸중이었다. 평생 남을 짓밟고 떵떵거리던 권세가가 자신의 화를 못 이겨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영감, 영감. 정신 차려요. 하지만 최 부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10년 동안 가두어 두었던 아들 기철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기철은 쓰러진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업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해탈한 자의 눈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최 부자가 쓰러졌다.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은 쓰러진 최 부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인과 응보라며 혀를 찼다. 관아의 포졸들까지 소란을 듣고 출동했다. 포졸들은 마당에 흩어진 밀수품의 흔적, 화약 찌꺼기 등을 발견하고 쓰러진 최 부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비록 그가 지금 당장 벌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밀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집안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다. 기석은 쓰러진 아버지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막지 못해 형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철은 성한 한쪽 손을 들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아니다. 네,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기철의 시선이 연희에게 닿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재수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갔을 게야. 자네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네.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한 번도 짐승이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연희는 하인들을 시켜 최 부자를 안방으로 옮기게 하고 기철을 부축해 양지로 이끌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철은 창고 앞 그늘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그의 흉터투성이 얼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징그러운 상처가 아니라 지옥불에서 동생을 구해낸 영광의 훈장처럼 보였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최부자댁 기와 지붕을 덮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비밀의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진실의 태양이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가문의 기둥이던 아버지는 쓰러졌고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연희는 알고 있었다. 무너진 폐허 위에 서라야 비로소 튼튼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과 사랑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기석은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연희는 기철의 헌옷을 벗기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지은 새 옷을 가져왔다. 아주버님, 이제 그 넉마는 벗으십시오. 새 옷을 입고 저와 서방님께 정식으로 절을 받으셔야지요. 연희의 말에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몰락한 양반, 흉측한 형을 둔 집안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었다. 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내일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까마귀 소리 대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향긋한 쑥물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가며 그동안 창고를 지배하던 퀴퀴한 악취와 피비린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안채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커다란 나무 욕조가 놓였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이라는 것을 하는 기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기석은 걷어붙인 소매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형의 짓무른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흉측하게 일그러져 성한 살결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기석의 손길은 마치 귀한 백자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형님, 물이 너무 뜨겁지는 않으십니까? 기석이 울먹이며 묻자 기철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따뜻하구나. 참으로 따뜻해. 뼛속까지 녹는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으나 그 속에 담긴 안온함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연희는 문 밖에서 깨끗한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기며 형제가 나누는 낮은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목욕을 마친 기철이 욕조에서 나오자 연희는 미리 지어둔 옥색 비단 도포를 내밀었다. 그것은 본래 시아버지 최부자가 회갑연 때 입으려던 가장 좋은 원단이었으나 연희가 과감하게 재단하여 기철의 몸에 맞게 고친 것이었다. 화상으로 인해 굽은 등과 뒤틀린 팔을 편안하게 감쌀 수 있도록 품을 넉넉하게 하고 거친 솔기가 상처에 닿지 않도록 안감에 부드러운 명주를 덧댄 정성이 깃든 옷이었다. 기철은 옷을 받아 들고 한참이나 망설였다. 나 같은 흉물이 이런 비단 옷을 입어도 되는가? 옷이 아깝지 않은가? 그가 주저하자 기석이 나서서 형의 팔을 옷소매에 끼워 넣었다. 형님은 이 집안의 장남이십니다. 비단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옷이라도 부족합니다. 어서 입으십시오. 옷을 다 갖춰 입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기철의 모습은 놀라웠다. 비록 얼굴의 반쪽은 녹아내리고 한쪽 눈은 감겨 있었지만 깨끗한 의관을 정제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그의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인간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숭고한 빛이었다. 연희는 방석을 깔고 기석과 나란히 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철을 향해 가장 정중하고 깊은 큰 절을 올렸다. 형님, 그동안 못난 동생 때문에 겪으신 고초를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이제야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고 사람답게 모시게 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석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다. 연희 또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주버님, 이 절은 저희 부부가 올리는 참회의 절이자 아주버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절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성한 한쪽 손으로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일그러진 입술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고맙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최 씨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독상이 들려 있었다. 지난 10년간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창고 틈으로 밀어넣던 밥상이 아니었다. 갓 지은 쌀밥과 맑은 탕국, 갖가지 나물과 전이 올라간 떳떳하고 당당한 맏아들의 밥상이었다. 최 씨 부인은 상을 기철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기철아, 내 새끼, 애미를 용서해라. 내가 미쳐서 귀신에 씌어서 너를 그 지옥에 방치했다. 나를 때려라. 욕이라도 해다오. 어머니의 절규의 기철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목이 메어 삼키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밥이 참 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방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병풍 뒤 요 위에 누워있던 최 부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돈과 명예, 체면을 위해 살았으나 결국 자신을 지켜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버렸던 천륜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기철은 밥상을 물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어버린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화상 입은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집안일은 기석이와 재수가 잘 꾸려갈 것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최 부자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이라는 소리를 힘겹게 짜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계절은 다시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최 부자 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 부자의 밀수 혐의는 관아에 참작되어 막대한 벌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가세는 예전만 못하게 기울었다. 화려했던 하인들도 대부분 내보내고 식구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살림을 꾸려야 했다. 그러나 집안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최 부자 댁의 귀신 소문은 이제 효자 형님의 이야기로 바뀌어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흉측한 외모 때문에 기철이 바깥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으나 더 이상 창고에 갇혀 지내지는 않았다. 그는 사랑채 안쪽 방에 머물며 기석에게 글을 가르치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비록 몸은 망가졌으나 10년간 어둠 속에서 단련된 그의 통찰력과 지혜는 위기에 빠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연희는 푸른 배를 안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마당에서는 기석이 형의 지시를 받아 장작을 패고 있었고 갯마루에는 기철이 앉아 동생의 서툰 도끼질을 보며 껄껄 웃고 있었다. 기석아, 허리에 힘을 더 주어야지. 그러다 제 발등 찢겠다. 아이고 형님. 말은 쉽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요. 형제간의 농담이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 1년 전 그 공포스러웠던 첫날 밤의 비극은 이제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연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흉터투성이인 아주버님의 얼굴이 햇살 아래서 더 이상 징그럽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미남보다도 듬직하고 편안해 보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연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이란 감추고 싶은 치부조차도 기꺼이 끌어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기철은 문득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성한 손을 들어 보이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연희 역시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아주버님, 곧 태어날 조카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 연희의 말에 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광명. 이 어떠냐? 밝은 빛. 다시는 어둠 속에 갇히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이다. 광명이라.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기석이 땀을 닦으며 맞장구 쳤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다. 10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워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사랑이 덮여 이제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최부자 댁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따스한 햇볕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밤을 지나 맞이한 찬란하고도 눈부신 아침이었다.